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장 후보 되신 거 4인 경선에서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4인 경선 있기 전에 저랑 전화 인터뷰 하셨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첫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금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아니, 막 우셨다면서요? 제가. 맞습니다. 네네네. 그날 짬뽕 이야기를, 울면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동료 의원들이 네.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겠다고 막 우셨다는데 네. 왜 울기까지 하면서 안 나가시겠다고 했느냐. 이제 그게 첫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서셔가지고 갑자기 나서신 거 어떻게 보면 네. 1등을 하셨어요. 네. 이제는 안 우시죠? 요즘도 속상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뭐가 속상해요? 이제 그 BBK 이야기 속에 얽힌 우리의 가족사와 관련된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가슴에 맺힌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것들을 이제 공격하죠. 네. 그럴 때는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네. 얘기 먼저 하죠, 그러면. BBK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이 상당히 공격수 네. 하셨는데, 네. 그 후에 가족이 많이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저뿐만 아니고요. 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애기 아빠 가족이 다 조사받은 것은 물론이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 보좌관, 비서관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그 당시에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뭘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준의 기획 입국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김경준을 일부러 데리고 들어오려고 기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조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당시에 아무 일도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한테 너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가슴을 열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때 그 답답했던 그 심정을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요새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고 위키리크스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MB 한나라당 쪽에서 오히려 이제 기획 입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황들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요즘 이게 다시 인구에 회자되는 건 다시 그러면 박영선 의원 측에서 기획 입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가족이 이제 뿔뿔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남편분이 그때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서울에서는 근무하기가 좀 힘들고 본인도 이렇게 정치권에 휘둘리는 게 본인의 하는 일과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싫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애 아빠는 내가 내 스스로 개척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쉬다가 이제 직장을 찾아서 일본으로 가면서. 그게 몇 년도죠? 2008년도입니다. 지금도 일본에 계세요? 네,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산 가족인 겁니다? 네, 이산 가족이 됐고, 그때 이제 아이가 남자아이고, 또 제가 너무 집에 귀가 시간이 늦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게 됐거든요. 근데 애한테 제가 제일 미안한데요. 그러네요. 요새 이제 이 아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약간 부풀려지고 사실이 아닌 부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아이가 미국 국적이다. 네, 이제 왜냐면 제가 어려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 서울에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한 것이 이제 미국 특파원 시절에 미국의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 간 가정의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코 2세. 그렇죠. 예. 네, 이민 가정.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서 이게 국적이 자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국적하고 미국 국적 태어나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법이요. 엄마의 국적으로는 국적 부여가 안 되고 아버지 국적을 따라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국적을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제가 엄마의 국적으로 해갖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갖고 이제 양쪽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데 18세가 되기 전에는 이 미국 국적이 취소가 안 됩니다. 18세에 결정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외국인 학교 다닌 건? 네, 그것도 외국인 학교 다닌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또 제가 직장으로 이제 애를 살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제가 앵커하고 막 밤에 늦게 들어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가 또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크고 이래서 적응을 못하고. 그때도 그래서. 애 아빠는 미국에 계셨어요, 계속?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네, 하고. 네. 애는 할머니 손에서 크고. 네,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예. 아이고, 걔는 참 어려서부터 계속 이산 가족이군요. 굉장히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하거든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와, 예. 아직 어린데. 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예. 아이한테 좀 미안하고. 예.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동화를 읽어주는 시장이 되겠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 저하고 귀가 시간이 너무 늦잖아요. 예. 귀가 시간이 너무 늦으면 이제 들어가면 아이는 자요. 또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니까 애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주말 네. 아니면. 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자고 있으면 제가 이제 아이 이마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쭉 해줬었어요. 아이가 듣던 말던 뭐 때때로는 책도 좀 읽어주고 자는 애한테? 네. 예. 자는 아이한테 또 때때로는 마음속에 기도도 해주고 하고 싶은 말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이가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아이가 밤에 자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요. 전화해서 엄마 얘기해달라고.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화를 읽어주는 예. 시장이 되겠다는 게 아이한테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중요한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뭐 인터뷰가 그 요즘도 속상할 때가 많다로 시작해서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만 네. 뭐 이왕 불가피했던 어떤 사정을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또 저로서는 뭐 일부러 앞으라고 제가 던지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바쁜 워킹맘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 자제들이 다 그렇게 미국에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네. 그러다 보면 또 외국인 학교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어떤 한 말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거는 지금 질문하신 분, 사회자분의 얘기에 어느 정도 저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이제 미국에 시어머니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 빚어진 옛날 일들인데. 좀 특별했다, 그죠, 상황이? 뭐 상황이 특별했다기보다는 좀, 제가 이제 결혼을, 미국에 이민 가지고 내 사람과 결혼한 게 죄라면 죄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이제 한참 바쁘실 텐데. 새벽 3시부터 LPG 택시 충전소 가는 데 가서 택시 기사님들의 또 애환을 좀 들어보고요. 예. LPG 값이 너무 비싸서 요즘 한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시어 보이시더라고요. 8만 원 벌으셨더라고요. 12시간 일해가지고요. 끝내는 시간인데. 네, 끝내는 시간인데. 새벽 3시. 네.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고 저한테 그러시고 또 그 후에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갔었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현대화도 좋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을 좀 만들어달라. 이제 왜 아까 여기 시사자키에 보면 사람 냄새 나는 인터뷰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 냄새 나는 삶의 질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 네. LPG 충전소 또 가락동 시장. 네. 또 어디? 하루에 몇 군데 다니세요? 뭐 다 얘기하시지 말고 대체로 그냥. 뭐 한 10여 군데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체력이 버티셔야 될 텐데. 이제 막 시작인데요. 네, 모든 일이 다 뭐 마음속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자, 10월 26일까지는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만 중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네. 10월 3일. 네. 뭐 오늘 어쨌든 뭐 경선 노래 합의를 하셨고 양측 다 뭐 우리들이 통큰 양보했다라고 하시던데 그 얘기는 뭐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정이 났어요. 10월 3일 자신 있으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물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의원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RDD 방식으로 했을 때 나경원, 박영선 1대1 구도에서 처음으로 앞서는 조사까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박영선, 박원순 이렇게 하면 여전히 아직 반 정도. 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조사도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아,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까? 폴리뉴스에서 나왔는데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박영선 의원이 좀 문제제기를 하셨죠. 뭐 모금 문제 이런 것도 문제제기를 하셨었고.
아, 그 재벌 후원 문제. 네. 그거는 이제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요. 제가 저의 이제 기본 원칙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재벌이 이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지나친 특혜로 인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폐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경유착이 있어서는 안 될 듯이 시민단체와 재벌의 관계는 항상 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나친 모금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나치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이제 저희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재벌들이 순수한 의미에서 저는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사회 기부 활동, 공헌, 사회 공헌 자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민단체에도 상당히 수가 갈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언론사가 대재벌 대기업들의 광고로 거의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사들 가운데 그 대기업 공격을 놓치지 않는 언론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언론사들이 과연 그 공격을 놓치지 않을까요? 일부 있죠, 일부. 근데 그 일부라는 것이 얼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기부나 어떤 사회 기부나 사회 환원 문제는 좋지만 시민단체라는 것은 비판 기능과 감시 기능이라는 그 커다란 축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나친 그 어떤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박원순 변호사가 그동안 꾸려온 시민단체들이 특히 뭐 이제 아름다운 가요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성격이 다를 텐데 재벌이나 대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데 뭐 돈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못했다더라, 내지는 적게 했다더라, 그런 게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나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사회이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는데요. 사회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의 기준에는 이제 그래요. 좀 기준을 벗어나는 범위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회이사 제도를 둔 이유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자. 그런데 지금 다들 거수기다. 그럴수록 박원순 변호사나 박영선 의원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수기가 아니라 쓴소리하는 그런 사회이사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가 이제 기본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이사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그건 아니죠. 사회이사 제도를 두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회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만들어야 할 분들이 바로 박영선 의원 같은 분 아니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그런 그 사회이사 제도에 있어서도 그 사회이사가 저는 그 책임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저는 조금 좀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 요건이 조금 더 채워진 후에 하는 것이 옳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 그때도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현재 제도의 사회이사라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제도 보완이 되기도 전에 특히 박원순 변호사 같은 신분이 그런 그 사회이사를 여러 군데 한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박 의원의 기준에서. 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요번에 이제 경선 끝나고 뭐 박영선 의원이 1등 하시면 뭐 제일 좋은 것이고 만약 박원순 변호사나 뭐 다른 분으로 단일화되면 뭐 선대본부장 맡아달라 그러면 맡아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한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지난번에 저랑 전화 인터뷰를 할 때도 엄마 서울이라는 걸 내세우셨고 또 뭐였더라? 감동 서울, 또 젊은 서울 그런 것들이죠. 어디 표현은 다 좋은데요. 핵심은 어떤 겁니까? 그 흐르는 기조는 사람 중심, 사람 대접받는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엄마 서울은 대부분의 분들이 엄마 서울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논란도 있고요. 그런데 축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복지, 하나는 교육. 복지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느냐는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너무 학원에 내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회사 엄마 교실을 11개 교육청 밑에 두고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서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엄마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내 아이의 친구도 가리켜서 좀 정서적으로 아이들도 안정시키고 주식회사 엄마 교실?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교육 아닌가요? 그거는 사교육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수업 이외에 학교 방과후 교실이라는 게 요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방과후 교실에 보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와서 많이 가르쳐요. 근데 이걸 엄마들이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들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술 잘하시는 분, 바이올린 잘하시는 분, 뭐 수학 잘하시는 분 다 해서 엄마가 가르치면 가장 좋은 것이 일부 학교 지금 방과후 교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시스템화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것이죠. 엄마가 가르치면 일단 아이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엄마가 그것을 캐치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애들은 또 엄마가 가르치면 잘 안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특파원 할 때 보니까요. 그 미국의 방과후 교실이 이렇게 엄마들이 와서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거기서 국영수 이런 것도 하나요? 영어도 가르칩니다. 네, 영어도 가르치고 주로 이제 미국의 방과후 교실은 특별활동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비중 자체가 뭐 피아노를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그런데 저도 그런 각도에서 여쭤본 거예요. 네네. 이런 막 입시 교육 위주의 사교육과 어떻게 보자면 같이 가자라고 하면 또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제 아이 수학을 요즘도 전화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화로. 국제전화 이거 많이 나오겠네요. 요새 인터넷 전화 때문에 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아이가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도 엄마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것만큼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수학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가 파악해서 그것을 아이한테 던져주면 그때 아이가 압니다. 그런 엄마 교실을 하시겠다? 네네네. 예. 중1짜리 수학을 가르치실 정도면 실력이 괜찮으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지금 이제 아주 한계에 와 있습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못 가르치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방금 트위터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광노현 교육감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슴 아프다. 네. 그런데 광노현 교육감님. 정말 저는 이 훌륭한 철학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정책위 의장으로서 강노영 교육감님과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한두 번 이제 그 전화 통화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계속 안타깝다. 네. 그분이 사퇴하는 게 옳다고 봐요? 아니면 그냥 마지막까지 가고? 본인의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진실은 본인만이 아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것을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당당하다면 사퇴를 안 하는 게 맞죠.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곽 교육감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판단을 존중하겠다. 네. 그러나 안타깝다.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박원순 변호사하고 비교했을 때 박영선 의원의 경쟁력은 뭡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그 경쟁력을 부여하고 싶은데요. 첫째,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 10년 시장을 이제 평가하고 재검증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시민들이 콘크리트와 전시행정의 서울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요즘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분노를 표현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정조차도 대한민국이 요즘 MB 측근 비리로 썩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B 측근의 낙하산 인사로 여러 곳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이 부패와의 서울시정의 부패를 덜어내려면 첫째 MB 정권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맞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이 받쳐줘야 되고요. 25조의 빚을 갚는 일도 다음번 시장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그것도 역시 당이 있어야 한다?
그 빚을 갚는 일까지는 그건 시장의 능력과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제 2라운드 복지 전쟁인데요. 예. 무상급식으로 비롯된 그 현장에 박원순 변호사님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존재감을 찾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한 복지 전쟁을 어떻게 그 완성하고 이것을 펼쳐나갈 것인가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거든요. 예. 거기에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보편적 복지를 주도해왔고 또 이것이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쌓아놓은 게 많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쌓아놓은 그 지금까지 해온 일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에 펼쳐야 되는 것은 무상보육 문제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것도 네. 민주당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박원순 변호사가 만약 시장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이 입당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입당을 하실 거면 저는 지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실 거면 지금 하셔서 했었어야 옳다. 네.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고 현재 이 상황까지 온 마당에서는 박원순 변호사가 돼서는 아무래도 당력 그리고 그동안은 쌓아온 어떤 철학과 노선 네. 이런 부분에서 박영선 의원이 더 낫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입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 문제는 나중에 입당하실 거면 지금 입당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세 번째로 이제 이번 선거가 오세훈 시장이 왜 물러났느냐. 소통을 못해서 스스로 그렇습니다. 물러난 거니까. 예. 그런데 이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하고 소통하는 것인데요. 예. 대부분이 지금 다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선장이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된다면 예. 대가 같은 방향으로 쭉 추진력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세 가지 뭐 다 뭉뚱그려서 핵심은 민주당 후보가 낫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요. 아직 본격적인 정책 쟁점이 된 건 아닙니다만 수중보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발언 때문에 한나라당 쪽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고 혹시 민주당의 의견, 박영선 의원의 의견이 있나요? 수중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중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선순위에서는 저는 이것은 조금 뒤로 가는 게 맞다. 주의 부분이다. 네, 왜냐하면 예. 첫째는 지금 다음번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은 복지 정책의 이 완성이거든요.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이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음번 시장이 임기가 2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아니다. 것을 또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조금 혹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정책 쟁점이 되면 아마도 박원순 변호사와의 박영선 의원 TV 토론하실 때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미리 한번 입장 확인해 본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짧게 한 20초 인사 말씀하실 기회 드리죠. 네, 이번 선거가 정말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전셋값, 물가, 등록금, 이 고단한 삶을 위로해줄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당 정치의 제도약이냐 위기냐를 가름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마칩니다. 35분에 다시 오죠.